네, 앞서 보신 대로 법인들이 줄줄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조금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우리 경제가 과연 이 먹구름이 언제나 가실지 걱정이 많습니다. 경제 상황을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법인들이 그동안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들을 꽤 사들였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들 내놓고 있다. 그러면 결국 정부 정책이 먹히는 거냐? 그동안 어떤 허점이 있었길래 법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들였던 걸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제 법인을 통한 임대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법인들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업을 할 경우 세제와 대출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만 하더라도 법인들이 전체 아파트 거래 시장의 비중은 1% 남짓이었는데 지난해 말 3%로 껑충 뛰었어요. 올해 5월까지를 보게 되니까 경기도 그리고 인천, 청주 지역의 이 법인들의 아파트 매매 비중이 거의 6에서 12%까지 껑충 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화들짝 놀란 정부가 올해 6.17 대책을 통해서 법인들을 가장한 이런 이제 갭 투자,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모든 지역에 대해서 주담대, 주택 담보 대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세율이 인상이 되는데요. 보유세 그리고 종부세를 포함한 이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를 인상을 하게 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내년 6월부터입니다. 법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종부세율을 2주택자의 경우에는 이하의 경우에는 3%를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4%의 단일세율을 부과하게 되고 기존의 이제 종부세 기본공제 6억 원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여기에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서 기본세율 10에서 25%에다가 추가로 10%를 해야 하는데 20%까지 세율을 추가 적용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세금이 징벌적으로 과세되다 보니까 지금 이 깜짝 놀란 이 법인들의 이제 보유 매물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 주택을 계속 사들이면서 갭 투자를 하면서 주택수를 늘려가고 투기하던 사람들이 법인을 또 이용해서 주택수를 분산시키고 세금을 갖다 줄여가면서 하던 것이 이제 법인에 대해서 직접 매스를 가하니까 멈칫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갖고 있는 아파트들이 쭉 매물로 나온다니까 이제는 그럼 뭐 정부의 정책이 확실하게 먹히는 거냐? 확실한 거냐? 이것도 조금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법인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이런 세금 부담을 이제 감수하고 계속 보유를 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은 이렇게 되면 보유하고 있어봐야 이제 종부세로 그리고 양도하면 양도세로 이것을 감내하지 못하고 내놓을 거냐. 근데 이제 후자를 택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보면 이 세금 부담을 현실화되는 내년 상반기 6월 1일자로 이 종부세고 그리고 양도세는 내년 1월부터 양도하는 이 법인 주택 매물에 대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이제 법인들의 이제 7월 한 달 동안 법인들이 내놓은 아파트 매물 건수를 봤더니 8천여 건이 넘어섰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6천여 건이었거든요. 거의 33%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연초만 하더라도 매물로 나온 건 한 3천여 건 내지는 4천여 건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일단은 정부가 6.27 대책으로 해서 강하게 세제를 얘기를 하니까 서서히 이제 시장에 이제 순응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반면에 매수 건수를 좀 보게 되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수 취득 건수는 4,300건에 그쳐서 한 달 전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정부가 이제 세금 회피성 법인 매물이 좀 나오게 되면 시장 안정에 좀 기여하지 않겠느냐라는 거 이제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진짜 집값을 떨어뜨리면서 안정시킬 만큼 충분히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고, 문제는 서울의 아파트들이 많이 나와서 공급을 채워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게 나오는 거냐 아니면 지방에 있는 게 나오는 거냐, 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법인들이 그동안 아파트를 이제 취득할 때는 고가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보다는
서울에 이제 지난 5월 말 기준 서울의 예. 아파트가 법인들이 갖고 있는 비중은 한 2.2%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청주 같은 데는 12%예요. 그러니까 지방 그렇게까지. 내지는 예. 수도권 쪽으로 많이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과연 이들이 내놓은 매물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거냐? 이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인중개사 중개와 관련된 개정 법안이나 이제 얘기가 됩니다.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허수로 올려놓은 것들은 이제 다 찾아내서 조치하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한 10,000건 정도 사라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인터넷에 허위 과장 광고하는 이 매물들이 너무 예. 많습니다.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사실 1년 전에 예고를 했어요. 예. 그 정확하게 시행되는 게 오늘부터입니다. 예. 21일부터 오늘부터인데 만에 하나 이제 적발될 경우 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허위 단속이 이제 시작되자마자 한 온라인 포털의 중개 매물이 만여 건이 사라졌어요. 서울의 경우에는 아파트 매물 11%가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거래가 완료된 것들 그냥 놔뒀었다는 거죠. 사실 매매든 전세든 인터넷 포털을 검색하고 소비자의 경우에는 중개사에 전화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럼 어떤 황당한 경험이 있느냐? 전화를 하게 되면 그럽니다. 아예 그 매물은 이미 거래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조급해지잖아요. 어차피 허수였는데 또 남들이 물으면 거래가 끝났다. 그리고는 아이고 조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매물이 있다. 그러면서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매물조차도 바로 거래될 거다. 이러면 돈 먼저 지금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예. 어쨌든 그러면 뭘 단속할 거냐? 첫 번째가 미끼 매물이에요. 미끼. 예,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인데 실제로는 다른 중개사가 맡고 있는 매물인데 올린 매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집주인은 의뢰하지도 않았어요. 매물이 없다 보니까 그냥 중개사 마음대로 올린 매물이 있습니다. 예. 또 세 번째는 어떤 거냐? 가격이나 입지, 생활 여건이 사실과는 다른 매물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과대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비단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포털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모바일 플랫폼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단속 대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법인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법인들이 매물을 쏟아놓고 거래가 되고 하면 시장의 유동성은 또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산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허위 매물이 사라지면 시장을 좀 투명하게 개선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동안은 사실 전세에서 월세로 가속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매매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집을 내놓는 입장에서도 다급하게 되면 중개업소 한 곳을 내놓는 게 아니라 같은 매물을 여러 군데다 내놓거든요. 그런데 그 매물이 정작 성사가 되면 성사된 중개업소에서는 매물을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유하고 있는 다른 이제 중개업소에서는 그걸 미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좀 사라지게 되면 지금은 그동안은 사실 이런 자정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중개업계에 맡겼어요. 허위 네. 매물 단속이라는 게 중개업계 단속 자율적인 자정에 맡겼는데 지금은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게 자리가 잡게 되면 이제 매물도 들어간 건 들어갔고 어느 날짜에 거래가 됐다면 거래 날짜, 완료 날짜가 표기가 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날짜에 매물이 어느 정도이고 예.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이 보다도 이제 투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면 그동안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면 외국 친구들한테 같은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클래스가 다르다. 우리는 조금 마이너스 성장이고 당신네들은 저만큼이고 그리고 우리는 내년이면 플러스 성장도 가능해 이라고 했는데 지금 재확산 추세를 보니까 야 이거 그동안 그 소리를 너무 쳤나 하는 생각도 들고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게 그렇습니다. 될까요? 최근에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어요. 예. 마이너스 0.8인데 37개 회원국 가운데 단연 1위다. 그렇죠. 라는 겁니다. K-방역의 효과를 높이 샀고요. 한국이 재정 정책을 적절히 활용했다라는 평가를 두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뭐 일부 종교 시설, 카페와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 일주일간은 세 자릿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위 현장발 N차 감염까지 우려가 되는 시점인데
자, 한국은행은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물론 전 세계와 비교하면 굉장히 하락폭은 낮은 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N차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대고 있는 수출 그리고 내수 그리고 고용이 문제예요. 고용. 예. 고용의 경우에는 이제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도 굉장히 어려운데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할 경우 방역을 강화할 경우 취업자 3명 가운데 1명은 위험해질 수 있다. 예.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방역이 경제인 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선 뭐 당장 급한 것은 주말에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다시 잡아나가는 것,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인철 소장님 고맙습니다.